다행이네요. 네. 의원 제도 개선에 속도를 대폭 낼 수 있도록. 반갑습니다. 예, 또 오랜만에 찾아뵙고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재윤경의 하동살이 오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함께 두 분이 해주셨는데요. 각자 소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나올 때마다 늘 새롭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저는 경상남도 하동군에 거주하는 주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름은 강동호라 그럽니다. 나중에 요즘 무슨 일 하는지는 좀 이따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재윤경 하동살이 구독자 여러분. 네, 경남 도의원 민호영입니다. 귀한 민주당 도의원입니다. 네, 오늘은 좀 특이한 곳에서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하동분들이라면 한 번쯤 당연히 이 찻집에 와보셨을 텐데요. 방송에서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덥습니다. 더운 날 저희가 이렇게 야외에서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는 우리 하동 주민 강동호 씨가 운영하고 계시는 매암차 박물관 찻집, 아름다운 우리 이 녹차밭을 배경으로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한 번쯤 꼭 이 녹차밭을 배경으로 방송을 해보고 싶었고요. 오늘은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는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또 햇빛소득 마을 관련한 거, 그리고 최근에 제가 좀 채무 상담을 좀 어쩌다 보니까 많이 하게 됐는데요. 하동에서 그와 관련된 좀 우리 하동 국민들께 드릴 수 있는 몇 가지 정보를 드리는 그런 식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입니다. 지금 농어촌 기본소득 한참 우리 하동도 제대로 받아보자. 구례도 받고 남해도 받는데 가운데 껴서 하동만 지금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해로 빠져나가는 인구, 구례로 빠져나가는 인구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동도 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선정되는데 노력해보자 라는 취지로 지금 한참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죠? 네, 저희들이 뭐냐면 민주주의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민주주의가 집중민주주의입니다. 숫자는 작지만 다만 하동 국민과 함께 우리의 염원, 우리의 꿈, 그리고 우리 하동을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농어촌 기본소득이 우리한테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주민청원조례를 발의하고 그리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주민청원 조례를 발의를 하고 그 발의를 하기 위해서 서명을 열심히 네네. 받고 계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국민들께서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주민청원 조례가 뭔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뭐 이름 그대로 네네. 주민들이 직접 의견을 모아서 일정한 뭐 절차나 형식 요건을 맞춰서 조례를 만드는 일이겠죠. 네. 근데 이게 조금 오해 아닌 오해가 있는 게 주민들의 주권자들의 권한을 이용받은 가장 큰 권한 이임자는 대통령이고 그 다음에 보면 또 국회의원들이잖아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조차도 여론, 주민들이 어떻게,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가장 이렇게 걱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정책 결정 방향도 바뀌고 그러는데 이건 조금 약간 오해하는 거예요. 마치 법을 만드는 것은 특정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처럼 되어 있어서 대신 잠시 맡겨놓은 것일 뿐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최종 네네. 뭐 의사결정권자는 주민이거나 또는 가장 고려 요소가 된다 하는 것도 주민의 뜻인 거 그렇죠. 않겠습니까?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조례라는 건 결국 우리 하동군에서는 법이고 이 법을 제정할 수 있는 거는 1차적으로는 사실 국민들이 늘 법 만들겠다고 나서서 투표하고 서명할 수는 없으니 우리가 4년에 한 번씩 선거를 치러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법을 대신해서 의원들이 만드셔라 라는 의미로 그렇게 일종의 권한을 위임해 준 거죠. 그런 의원들을 권한을 위임받은 의원을 4년에 한 번씩 뽑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조례 제정 권한을 갖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원들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주민들이 나서서 우리가 이번엔 직접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습니다. 그게 주민 청원 조례를 우리가 직접 만들겠다. 이런 조례를 만들어 주시오. 라고 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자격이 있겠죠. 어떤 자격이 필요할까요? 의원들의 4년 동안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년 동안 우리를 대신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맡겨놨습니다. 이런 민주주의를 대의민주주의라 그러죠. 그렇죠, 그렇죠. 이 대의민주주의를 의원님 말대로 4년 전에 우리 생업이 있으니까
나 오늘 농사 지어도 가야 되고 오늘 내 자동차도 몰아야 되고 뭐 트랙터도 몰아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생업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일할 수 있는 부분들을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세비를 주고 그리고 이런 일들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 당연히 의원들은 조례와 입법에 관련된 문제를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들의 권리는 아니에요. 그만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입장인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바쁘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하동군에서 제일 심각하게 바라봤던 거는 입법을 한다는 조례를 만들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꼭 의원들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져 있더라고요.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거는 4만 국민, 하동군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들은 자기의 정치적 입장, 자기의 경제적 입장,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입장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전체 시스템 속에서 녹아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2,000명 이상 서명을 받는다든지 5%의 서명을 받고 평가를 하고 이런 절차와 과정은 있으나 조례를 만들고 우리의 생각을 전달하는 거는 누구나 늘 국민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 오해에 대해서는 뭐 좀 이따가 잠깐 이제 왜 그렇게 오해를 하는 건지 아니면은 다른 의도가 있는지 잠깐 짚어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그 절차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주민 그 일종의 선거인단이라고 해야 되나 유권자 중에 5%가 서명을 해서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사실 국민들이 직접 법을 만드는데 청원할 수 있는 제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도적으로 안 되는 일을 하거나 의회에 뭔가 이렇게 대항하거나 의회를 뭔가 싸우자라고 해서 이런 운동을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의회 역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법적으로 주민 그 조례 청원 할 수 있는 직접 민주주의의 장도 행정적으로 이미 만들어진 제도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제도를 활용해서 조례를 직접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시작을 했다는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렇게 서명을 우리가 이렇게 하면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절차를 또 어쨌든 할 수 있다면은 뭐 법에서 정한 규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죠? 누가 할 수 있는지 방금 누가 하동 국민 18세 이상의 하동 국민 그 다음에 몇 명? 5%? 인구의 5%. 그럼 우리 네. 한 1,890여 명쯤 되죠. 그죠? 1,895명. 약 뭐 우리가 대략 2,000명이라고 말하는데 그 2,000명들을 서명을 접수했다. 이러면 이제 그 서명이 이 사람이 지금 하동 국민이 맞는지 또 숫자는 맞는지 또 뭐 중복돼서 있지 않는지 그런 네네. 것들을 첫 번째 하겠죠. 그죠? 당연히 그죠? 그걸 하고 나면 그런 걸 하고 나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서 이건 이제 열람 와서 국민 누구든 이런 청원이 들어왔으니 보시오 하는 열람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기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의도 제기할 수 있을 거고 네. 그죠? 봤는데 이 서명에 약간 문제가 있다, 이 청원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 뭐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러면 누구는 당신들이 중복 체크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보니까는 누구는 2명도 2번 들어가 있었어, 아니면 숫자가 좀 잘못됐어,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이 기간을 거쳐가지고 수리가 되면 의장이 받아서 해당 상임위로 넘기게 세계 상임위 안에서 그죠? 그러니까 국회 같으면 막 17개 이렇게 네. 세분화되어 돼 있는데 그래서 그 소관 상임위에서 이제 보고 이 법안에 문제가 없다. 소관 상임위 다룰 때는 보통 이제 상위법하고 문제가 있는지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그 의회에도 의원들을 이렇게 지원하는 기능이 있겠죠. 이 법이 뭐 상위법 배치된다든지 아니면 군의 재정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이제 아이고 뭐 해도 되겠다 그러면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시키고 나면 이제 의장이 본회의에 올려서 우리 하동군은 11명 의원들이 네, 계시죠. 11명. 그죠? 그분들이 이제 우리를 대리해서 찬반 가보를 물어서 가가 되면 군수가 한테 넘어가고 군수가 공표하면 이제 시행이 되겠죠. 네. 뭐 그런 정도의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대단히 의미 있는 운동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주민들께서 직접 나서서 그 법을 만들자, 조례를 만들자 했던 사례들이 뭐 전국적으로 몇 개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흔히 들어본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민 청원 조례 이게 제대로 이후의 절차를 쭉 밟아서 잘 통과가 된다면 상당히 뭔가 이슈가 되겠죠? 그렇죠. 지금 뭐 경남 일대에서도 이런 사례들은 극히 드물어요. 네. 그리고 이런 사례들이 주민청원들이 통과되는 경우도 매우 힘든 상황들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5%를 모은다는 게 엄청 힘든 거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모은 것 같으세요? 지금 오늘 지금 방송 날짜가 2026년 7월 26일인데 네. 1895명이 5%에 딱 정확히 들어가는 숫자예요. 7월 26일 오후 3시부로 지지를 받아서 네. 2,000명을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소명운동 시작한 지 일주일 된 것 같은데. 일주일 만에 네, 있어. 네. 이런 아, 경우는 네. 주민청원조례의 일련의 사례들을 봤을 때도 극히 이례적인 일. 네. 보통 그래서 3개월의 시간을 줘요. 네네네. 잘 안 되고 설득하고 뭐하고 이럴까 싶어서 긴 시간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네. 지역 주민들의 하동 국민들의 열화 같은 지지와 성원을 입어서 오늘 26일 15시부로 2,000명을 넘겼다는 거 네. 거의 저희들 봤을 때는 이건 기적이에요. 네. 집정민주주의 네. 기적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좀 현장에서 그 의원님도 사인 받아보시고 하셨잖아요. 예, 분위기 맞죠. 어떠신가요? 제가 두 군데 마을 회관에 가서 설명을 드렸어요. 네. 마을 회관에서 설명을 드리니까는 그분들이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없어요. 우리도 빨리 받아야지. 네. 우리 가동이 못 받을 이유가 뭐가 있냐. 네. 그리고 이게 작다고 좀 뭐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네. 만난 네. 분들 중에는 아니 그게 왜 작아요? 매달 15만 원이고 1년이면 180만 원인데 두 집이면 360만 원인데 그래서 네. 호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과정이 굉장히 저는 중요한 것 네,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원님들끼리 상임위 열고 뭐 해서 대표 의원이 한 명이 대표 발의를 하고 의원들 남은 그 나머지 10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해서 발의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은 의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주민들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어떤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하동군의 어떤 이슈들이 굉장히 우리 국민들의 삶을 좌지우지할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될지 잘 모르신다는 거죠. 근데 잘 모르는데 옆에 동네 구례는 받고 있고 남의 동네는 받고 있는데 우리 하동은 왜 못 받게 됐는지 그럼 받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서명전을 하면서 조례를 직접 국민들 손으로 발의하는 과정 이거를 함께 공유하는 과정 자체가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나. 엄청나요. 이거죠. 우리가 지역 주민들한테 이야기하는데 어떤 중앙정부가 아니면 뭐 도가 아니면 군 단위는 같은 경우에는 면이나 리 단위에 있는 지역 주민들과 하는 일들을 갖다가 정책 사업들을 공모라고 하는 부분을 가요. 공개적으로 모집한다. 네. 공모 사업 하겠다. 네. 했어요. 근데 공모 사업을 하면 심사표가 있어요. 1등부터 쭉 들어서 뭐냐면 5개를 뽑아야 되는데 10군데가 들어왔으면 5명은 탈락되고 5개는 탈락되고 5개는 그렇죠. 네. 당선돼야 되니까 기준점이 명확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기준점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농어촌 기본소득의 심사평가표에 보면 주민의 참여도라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기적적으로 남해는 뭐냐면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서명전을 했어요. 거의 1년 가까이를 서명을 했는데 10,000명을 모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일주일 동안 2,500. 이거 비교가 안 되죠. 네. 그쪽은 뭐냐면 네. 25%를 받는데 한 1년 가까이 한 10개월 가까이 걸렸다 그래요. 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을 보고서 18%뿐이 우리 박한수 지사님께서 허리를 뚝 잘라놔서 18%좀 안 준다고 그랬는데 근데 안 준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왜 됐을까? 민주당이라서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지역 주민의 여러 같은 참여와 의지를 보여준 거였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어떤 거냐면 이 단계를 갖다가 최소한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이상을 뛰어넘은 거예요. 네. 지역 주민들 스스로가 이러한 근거가 될 수 있는 법률을 만들어내고 입법의 과정을 거쳐서 지역 주민 청원조례를 만들어내고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는 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딱 갖고 올라가는 순간에 우리한테 주는 것은 당연할 것 같다라는 생각. 네. 솔직히 그런 욕심 가지고 이 청원조례 만들었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조례를 말씀하신 대로 좀 국민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조례를 국민들이 직접 만들었다 하면 당연히 평가에 1등 할 긍정적인 점수를 전 받지 1등 할 거라 않느냐.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아니 의지를 보여주는 거는 남의 같이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뭐냐면 의원들이 조례는 발의하고 서명은 그 지지하는 서명을 국민들한테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셔요. 근데 그것도 뭐 아니 저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럴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미 청원 운동이 시작이 됐는데 그거는 틀렸고 이렇게 했어야 됐다라고 얘기하는 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물론 뭐 그냥 처음부터 의원들이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 청원운동본부에서는 이렇게 주민 서명전을 같이 해주면 어떨까요? 라고 그 제안을 했다거나 하면 모르겠는데 오히려 제가 알기로는 청원운동이 먼저 시작됐고 그래서 추진본부 꾸렸고 그래서 이제 막 하려고 하는데 의원안이 발의가 됐어요.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네. 그래서 약간 이 과정에서 보니까 의원들의 입장이 있어서 물론 그분들 입장을 고려해서 남해랑 비교하는 걸 수도 있겠다 싶은데 제가 아는 사실에는요. 남해는 왜 주민 청원 조례를 안 했냐면 남해가 그때 군수님하고 의회가 너무 대립이 심했어요. 그러니까 군수님은 잘해보려고 해도 이게 당이 다른 의원들이 과반을 훨씬 뛰어넘고 있고 그렇죠. 다수였죠. 사실 그 마늘연구소 관련된 사업비 전체가 삭감이 되고 그러니까 너무 심하게 의회에서 행정하고 갈등이 있으니까 여기서 주민 청원 조례까지 해서 만약에 하면 나중에 이게 갈등이 그 행정이 군수님이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게 아닐까라는 것 때문에 청원 조례를 안 하고 서명전만 한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청원 조례도 주민들이 청원했는데 본회의에 올라가서 이게 의원들이 투표해 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당연히. 거기 가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부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남해 같은 경우는 청원 조례 운동을 한 게 아니고 일단 조례를 포기하고 그냥 서명전만 한 거고요. 우리는 뭐냐면 조례도 필요하고 빨리 우리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니까 아예 직접 청원 조례를 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의원안이 발의됐어요. 저는 뭐 그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두 가지 같이 하면 된다. 근데 자꾸 뭐냐면 청원 조례가 나쁘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아주 일부의 목소리가 있어서 그런 오해는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의원들하고 갈등하려고 이런 운동을 하시는 게 아니죠? 예, 조금 아니죠? 네. 보태면요. 우리가 이제 조례 국민이 직접 만들기 운동인 거잖아요. 쉽게 네. 말하면은. 근데 우리가 지금 당장 눈앞에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으로 선정돼서 매월 15만 원씩 뭐 1년에 그것도 크고 중요하고 어마어마한 효과입니다. 민생에도. 근데 더 중요한 자산을 쌓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이런 일을 직접 합의으로 해서 국민 모두의 민주주의 성숙도가 올라가고 민주주의 성숙도가 올라간 지자체가 얼마나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그럼요. 그죠? 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런 엄청난 자산을 쌓을 수 있는 기회다.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면. 추진본부하고 추진되는 그 주민들이 막 서명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충분히 여러 가지 토론이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저는 하동군이 민주주의 성숙이 돼 가는 과정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충분히. 예, 저는 의회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도 이제 자꾸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고 보통은 이제 국회 같은 경우는 생방을 다 하잖아요. 상임위 같은 경우도 아예 맞죠? 방송에서 생방송을 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다 공개로 사실 이게 회의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책임의식을 느끼고 정말 이렇게 상임위 한번 열린다 그러면 그 관련된 상임위 관련된 그 주제들 예를 들면 데이트 폭력 관련된 그 여가위원회에서 상임위가 긴급하게 잡혀가지고 열립니다. 그러면 그 데이트 폭력 사건에 대한 모든 통계치를 다 잡아보고 그리고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추적해보고 그리고 발언 내용을 정리해보고 그러느라 사실 보좌진들하고 같이 의원들이 굉장히 치열하게 그리고 해외 사례는 어떤지 이런 거 다 공부해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상임위 열리면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은 토탈 25분이거든요.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이. 근데 그 25분의 분량의 그 질문을 준비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 공부를 해요. 공부도 하고 그 의견도 듣고 그리고 그 실제 피해자 모임도 청취를 해보고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 게 의정활동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방의회를 제가 와서 이렇게 보니까 제가 지난번 지방의회 그 속기록 같은 거 이렇게 쭉 봤어요. 특히 이제 우리 갈사만 관련해서 얼마나 갈등이 많습니까? 그래서 갈사만 관련해서 좀 잘못된 의사결정이 이루어졌을 때 의회 속기록들을 이렇게 찾아보면 정말 중요한 의사결정인데, 예, 그 당시 의원님들이 이게 이렇게 뭐 예를 들면 그 한신공영하고 재판에서 284억 하동군이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물려줬죠. 시행사업자가 패소했는데 하동군이 대신 물어줬어요. 네, 물려줬어요. 사실 법원에서는 하동군은 안 물어줘도 된다. 그렇게 판결했는데도 불구하고 물어줬어요. 네, 왜 맞아요. 물어줬나 했더니 이미
한참 전에 의회에서 물어주기로 결정했어요? 결정을 한 거예요. 의결을 한 거예요. 하동구 노예는 실시간 중계 안 됩니까? 안 돼요. 실시간 중계는 안 되고 있죠. 아 그래요? 네네. 노예는 하던데 그나 그래서 네, 당연히 또 하죠. 첫 번째 바로 네. 들어가잖아. 그리고 아, 상임위는 거의 공개도 아니고, 네, 상임위도 공개가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그 하동 국민의 삶을 좌우한 284억이면은 1인당 얼마입니까 이게? 엄청나죠. 1인당 그렇잖아요. 몇백만 원이에요. 그 돈을 우리가 사실 기업에 뺏길 수도 있는, 우리가 갚지 않아도 될 돈을 갚게 될 일을 의회에서 결정하는데, 그때 속기록을 찾아보니 제대로 된 문제 제기를 하는 의원님들이 안 계시더라. 저는 그때 의회가 굉장히 화가 났었거든요. 예, 언제적인지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요. 근데 그래서 저는 의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의원님들이 좋은 법안을 발의하시는데 의원님들이 앞장서시려고 하시는 모습은 굉장히, 일단 민선 10기 의회에 저는 박수를 먼저 쳐드리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국민들이 직접 청원 조례를 만들겠다, 하겠다라고 하는 거에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을 당연히 저는 믿습니다. 네, 그렇죠, 의원님들. 지금 뭐 과거 일이겠죠. 네, 과거 일이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와글와글 되는 게, 의회 일도 와글와글 되고, 그리고 이렇게 조례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서 이렇게 와글와글 되는 것 자체가 과거의 이런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을, 그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 우리 성장의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의회의 여러 그 상임위도 좀 공개됐으면 좋겠고, 네. 본회의 같은 경우도 또 국민들께서 좀 직접 참여해서 방청도 좀 해주시면 좋겠고, 좋죠. 만약에 그렇다고 비공개인 상임위가 있고 공개 상임위가 있으니까, 공개된 그 속기록 같은 거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방송에서 한번 그 속기록 가져다가 좀 한번 다뤄볼까,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야 의원님들도,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어떤 주제 하나 가지고, 도의원님께서 또 어떤 주제 하나 가지고 상임위 열릴 때 몇 날 며칠 상임위를 준비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공부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의회도 그렇게 굴러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는 우리 행정도 그래야 이게 자꾸 오픈이 되는 거고, 의회를 통해서 원래 의회 역할이 국민들한테 행정 안에서 작동하는 거를 국민들께 전달하는 게 의원의 역할이거든요. 네. 그리고 국민들의 의견을 행정에 전달하는 것도, 그 가교 역할을 하는 게 결국 의원들 역할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와글와글 되는 지금의 농어촌 기본소득 조례 제정 과정, 정말 이거는 나중에 참 우리가 두고두고 기록하고, 또 어떻게 보면 하동군이 한 단계 이렇게 좀 성장하는, 성숙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사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2,500명이 이렇게 다 됐다라고 하는데,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질문이죠? 그 옆에 군에서, 우리 양쪽 옆에 군에서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예, 생생하게 정보를 들으시는데, 남해나 구례에서 생생하게 정보를 들으시고, 아이고 그것도 받아봤자 보니까 읍에 나가서 쓰지도 못하고, 그래서 쓸 데도 없다고 그러더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조례가 뭐 의원님들의 조례도 있고, 그리고 주민 청원들의 조례안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세 가지를 보는데,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대상자에 관한 선정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조례도 모자라고 의원님 조례도 모자란다. 이걸 지급받는 대상자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지급 대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할 때가 된 것 같다. 네. 조례를 한다고 소리는 다 하고 있으니까. 두 번째는 지급의 방법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근데 사실 뭐 조례에서는 그거, 일단 조례 얘기는 빼고, 조례에서는 그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정하진 않고, 보통은 이제 시행할 때 정하죠. 시행안에서 나오잖아요. 안에 보니까 이게 면 단위에서 80%를 써야 된다. 그러니까 20%만 읍에 나가서 쓸 수 있다. 근데 이제 좀 뭔가 이렇게 경제가 많이 어려워진 면들이 꽤 있잖아요, 우리.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제 우리 어린 아이네 보면 옥종이나 진교나 업이나 이런 데는 소위 어쨌든 하동군에서 핫플레스에 속하는 강남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 쓸 곳이 많죠. 돈 쓸 것도 많고 인구도 많아요. 네. 근데 인구가 작은 동네들, 그런 돈을 쓸 때도 80% 써야 되는데 돈 쓸 때도 없고, 그리고 뭐냐면
이게 얼마만큼 지역 경제 효과가 있을까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8대2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뭐냐면 너무 심하다. 5대5로 가주면 안 되겠느냐라고 네.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네. 이 부분은 중앙정부의 입장과 그다음에 도나 그다음에 하동 시행을 담당하는 지자체 입장들의 전체적인 시행령 속에서 좀 더 기술적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인 건 분명하다. 자, 그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구례에서 들은 이야기거든요. 구례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시행을 딱 하는 순간에 이제 8대2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면 단위에 밤 9시가 돼도 가게에 불이 켜진대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 근데 약간 그렇게 된대. 불편한 거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매달 한 번 나오는 게 아니고 매달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15만 원이 나오는데 가족 300만 원을 둘이 부부가 받았다. 30만 원을. 그러면 거기에 80%면은 24만 원을 그 달에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별로 우리 그 동네에는 사실 음식점도 많지 않고 쓸 데가 별로 없다. 그래도 동네마다 정육점 있고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보니까 우리 저쪽 동네 가니까 세탁소도 없기도 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예, 세탁소 없는 동네도 있기도 하고. 근데 미용실은 다 있고 미용실 없는 동네는 없거든요. 네. 예, 미용실도 다 있고 그리고 음식점도 몇 개라도 다 있고. 그러니까 약간 그 생활 편의와 관련된 가게들의 매출이 한두 달 늘어요. 뭐. 느니까 그 다음에 뭐냐면 바로 창업이 이루어지더라. 빙고 맞습니다. 네. 지금 그 말 들었어요. 어떤 거냐면 일단은 뭐냐면 구례 그 면에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이 그 동네에 미용실이 한 개가 있었대요. 근데 한 달에 한 번씩 전부 다 머리를 깎고 머리를 카트를 하시고 오물밤하고 염색을 하시는데 수요가 너무 많아서 이게 안 따라가시는 거예요, 공급이. 그러니까, 네. 그래서 최근에 뭐냐면 미용실 하나 더 생긴 걸로. 그니까요. 그래서 미용실 더 생기는데 또 이분은 어디서 들어왔느냐? 순천에서 들어왔대요. 그래서 가족이 두 가족과 아이까지 들어와서 3명의 인구가 증가하고 그분들은 또 15만씩 다 받는 거죠. 그리고 미용실이 하나 더 생김으로써 아주 편안한 방식의 생활 여유를 부릴 수 있는. 왜 이렇게 지역 카페로 소멸식으로 빨리 네. 쓰지 않으면 소멸되고 그렇죠. 그리고 자기 동네에서만 써야 되고 이렇게 설계됐는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정책 효과인 것 같아요. 사실 돈 지급된 지 몇 개월 안 됐거든요. 그렇죠. 오늘 네. 창업이 시작됐어요. 말 그대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렇죠. 돈이 돈을 벌고 있- 이를 통해서 소비가 더 늘어나고 그랬더니 돈이 더 늘어나고 그렇죠. 돈이 늘어나서 또 소비를 더 하게 되는 그런 예, 말 그대로 선순환. 많이 했던 대로 선순환 경제적으로. 네, 네. 이재명 대통령의 최고의 농어촌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주 멋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어촌 기본소득의 효과가 얼마나 대단한지 다음에는 저희가 한 번 더 농어촌 기본소득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이게 조례가 잘 되고 나면 또 조례 관련해서도 또 저희가 후속 작업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오늘은 어쨌든 실제로 양 옆에 우리 하동을 둘러싸고 있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지역에서 벌어진 실제 좋은 사례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 효과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두 분께서 막 서명 다니시고 하시면서 굉장히 애쓰셔서 그 선거인 그 주민의 5% 이상 서명까지 완료하셔서 이제 내일 오전에 제출하신다. 네. 이 방송은 지금 저희가 녹화를 하니까요. 아마 그 발의된 이후에 방영이 되겠지만 예, 그렇게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박수 치고 다음 감사합니다.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햇빛소득 마을 정책입니다. 최은경 전 의원이 선거에서 떨어지더니 태양광 사업을 한다더라고요. 이번에 2차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신청을 완료했다고 저는 개 마을이 신청했다고. 대단하지 않습니까?